원 플러스 안으로 고급지게 회식하자. 경성한우 400평 규모, 550석 규모의 웨이팅 없는 한우 맛집. 경성한우. 매일 직접 작업하는 신선한 한우. 가격에 놀라고 품질에 또 놀란다. 경성한우. 네이버에서 직전 경성한우를 검색하세요. 역전의 용사들 시작합니다. 10월 1일 국군의 날에 보내드리는 여러분 역전의 용사들입니다. 오늘도 역전의 용사들 모여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치학 박사 김종욱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오정TV 오윤혜 대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윤혜입니다. 대한민국을 휘어잡는 문화계의 황태자 황태자는 나이 드신 아니잖아요. 황태자 김갑수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냥 황제라고 하시죠. 황태자는 좀 그렇잖아요. 황태. 맛있잖아요. 황태. 요즘 명태가 유명하던데 명태 다음에 황태입니까? 야, 근데 오늘 방송하면서 여러분 깜짝 놀라셨겠지만요. 이제 오늘 드디어 스픽스가 100만 구독자 돌파를 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최단 기간에 100만 원 그러니까요. 돌파한다는 게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최단 기간은 아니죠. 뉴스 공장을 만들자마자 뭐 며칠 만에 100만 넘어갔죠. 거기는 이제 데리고 간 거니까 이렇게 있는 것 같다. 여기는 거의 2년 반 만에 이렇게 된 거죠? 2년 한 4개월 되는 것 같아요. 대단하네요. 2022년 6월 달에 방송 공조를 처음 했는데 네. 여기 세 분 중에서 구독자가 0명일 때부터 시작한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누굴까요? 과연 누굴까요? 오갈 데 없던 김종욱 박사. 아, 오갈 데 없던 정경환 평론가가 방송을 시작했고 네. 두 분은 워낙 유명하신 분인지라 저희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난 뒤에 초대한 분이고 아. 자, 개국 공식 사실관계를 한 말씀 규정을 하시죠. 하면은요. 예. 네. 제가 당시 종편을 9개월 개 나갔던 상황이기 네. 때문에 대박. 갈 데가 오갈 데가 없다라는 말씀은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한테 나오고 나서 종편 잘렸어요. 진짜요? 방송국을 그러면 체크해가지고. 인센티브도 주고 보상도 해주셔야겠네. 우리 김종욱 아니, 박사님한테. 저는 제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시험 방송을 했어요. 시험 네. 방송은 뭐냐면 구독자가 없어요. 그냥 네. 우리끼리 여기 앉아가지고 그냥 나불나불 된 거예요. 그때부터. 네. 딱 이 자리였습니다. 예. 예, 이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래서 야 우리 뭐 하는 짓이지? 저 유튜브도 저희가 이제 들어본 적은 있으니까 본 적은 있으니까 근데 아무도 반응이 없는 그냥 시험 방송을 하면서 야 이거 참 난감하다. 제가 처음부터 입봉했었거든요. 유튜브 예, 맞습니다. 방송 아, 이걸로, 예, 이걸로 처음 스픽스로. 입봉을 해서 근데 야 그 방송이 2년 한 3개월 4개월 만에 100만. 100만을 돌파했다 그러니까 네. 아 저로서는 진짜 네. 감개가 무량하죠. 보통 100만은 골드 버튼 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막 게시하면서 하는데 우리 대표님 마음이 급해. 이거 빨리 자랑하고 싶은 거야. 2년 반 만에 이렇게 된 아니 거예요. 이제 숫자가 이제 이렇게 드러나니까 그냥 네. 이제 100만 이렇게 골드 버튼이 이제 오는지 안 오는지는 모르겠고 올 겁니다. 그거보다는 네. 이제 아니, 부담이 엄청 많죠 지금은. 수치를 보면 네. 이 우리나라는 참 작은 마을 같은 특성이 있구나 하는 게 느껴요. 우리 인구가 5천만 아닙니까? 네. 5천만 중에 이 인터넷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 어린애들이거나 너무 연로한 사람이거나 여러 경우로 한 2천만은 빼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럼 3천만 중에 100만이면 비율로 보면 네. 얼마나 많은 숫자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숫자의 사람들로 1000만이 등장하는 영화가 생기고 지금은 이제 사라졌지만 100만 부 판매되는 책들이 심심찮게 나오고 유튜브 시대에 이제 100만 구독자도 흔히 있다. 이건 인구 대비로 볼 땐 정말 어마어마한 응집력인 거죠. 열정적인 국민들인 거죠. 정말. 그런 거예요. 네. 국민 덕분이죠.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구독, 좋아요 늘 눌러주신 덕분에 이만큼 왔는데요. 저희들도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고요. 계속 이제 적자를 보면서 하고 버티고 있죠. 네. 이제 스픽스는 특징이 약간 있어요. 뭐예요? 후원금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아. 왜 후원금을 좀 받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슈퍼챗은 이제 이게 제도로서 존재하니까 저희들이 쓰고 있는 거고요. 후원금을 받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작비가 늘 부족하죠. 그리고 광고라는 것도 이제 수익이 일부 있긴 하지만 억지 춘향격으로 광고를 넣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재정적 어려움은 여전히 있지만 지금은 이제 후원은 왜 안 받으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대중매체로 저희들이 간다 그러면 뭐 MBC, KBS가 후원금을 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 SBS도 받지 않듯이 네.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후원보다는 자발적으로 광고가 들어와서 광고의 효과가 좀 나타난 쪽으로 우리는 시도를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게 생각보다는 굉장히 어렵다는 건 많이 느끼죠. 쉽지가 않을 것 같긴 예. 합니다. 잘 그리고 버텨주셔야죠. 이런 전국에서 스픽스에 광고 내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예, 용기 있는 광고주들만 여기다 내겠죠. 조회수 대신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그 구글 전체 상위권이었잖아요. 스픽스가 네, 예. 조회수 수익으로. 네. 예. 근데 아까는 저 3천만으로 응집력 높다는 얘기 했지만요. 일본만 해도 1억 2천만 인구인데 한 3권 정도 책을 냈고 그 네. 저자가 누군지 이름을 알면 그것만으로 평생 먹고 산다고 그러거든요. 아, 맞아요. 저 같은 경우 11권의 책을 냈지만 뭐 단 하나 수입도 없어요. 그러니까 스픽스 정도의 이제 힘을 발휘하는 게 우리가 인구가 많은 나라였다면 훨씬 더 많았다는 의미가 되죠. 네. 그런 점에서는 참 또 한국어권의 불행을 느끼네. 네. 근데 갑자기. 굉장히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제 스픽스에서 김갑수 선생님 같은 분을 불러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눕니까? 또 연초에는 유시민 작가도 오셨고 지금 김진애 의원님도 네. 정말로 스픽스에 대해서 막 이렇게 채찍질도 이렇게 하시면서요.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하니 저희들이 한 것에 비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크게 응원해주고 격려해 주신 덕분이고 특히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낌없이 저희들을 성원해 주셔서 이만큼 왔으니까 여러분들께 백배 천배 인사하고 감사함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종욱 박사님 시험 방송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는 우리 죽을 때까지 같이 방송합시다. 그래서 스픽스는 젊은 사람을 넘겨주면 우리는 시니어 스픽스 해가지고 김종욱 종우가 이렇게 한번 와봐 얘가 70 넘어가지고 방송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뭐 저는 훨씬 건강할 것 같아서요. 계속 주니어에 남아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좋은 말 좀 해주셨고 시청자여러분 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자 10월 1일 국군의 날인데 네. 대규모 퍼레이드가 열려서 국민 여러분 짜증 났습니까? 아니면 우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군인이다 이런 생각을 하셨나요? 어떻습니까? 야 저는 아들 둔 엄마로서 물론 저희 아들이 7살이라서 그때 그 군대 갈 때쯤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안 봐도 되겠지만 내가 지금 군대를 보낸 엄마라면은 너무 속이 타들어갈 것 같아요. 국군의 날이면 보통 군인들이 쉬는 날이고 마음 편하게 국군들을 위해 있어야 될 날에 이 국군의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부상도 입고 엄청난 훈련 때문에 안 좋은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아니 대한민국 축구 감독과 관련된 부분을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면서 지금 난리가 나 있지 않습니까? 야, 제가 그 댓글 보니까 가관이던데요. 네, 뭐가 그러니까 있죠? 뭐, 네. 아니, 근데 축구를 잘해요? 축구 대표팀 윤석열 감독 대통령이? 선발 의혹 명백히 밝혀야. 아, 뭘 알아요? 축구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이 지금 물가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고 의료 대란으로 지금 국민 건강 문제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고 자기들은 경제 성장한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실제적인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처박혔던 경제가 지금 약간 정도 올라오는 정도의 상황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갑자기 축구협회 그러니까 제가 볼땐 거의 파퓰리즘이에요. 대중들의 정서가 축구협회에 모이면서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 막 질타하고 이러니까 거기 한번 얹어가지고 본인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진짜 자기의 위치가 무엇인지 대통령의 품격이 무엇인지 대통령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옛날에는요. 그 자리를 내려오는 게 맞았어요. 전 그게 제가 볼 때는 위정자의 그리고 국민을 사랑하는 정치인의 도리예요.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저 축구협회 회장 보고 나가라. 그래서 제가 이제 축구협회에서 감독을 선발하는데 의혹이 있으니까 조사를 하라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뜬금없는 거죠.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무척 존경하고 신뢰하는 대통령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갑자기 거대한 군사 퍼레이드도 국군의 날을 하고 축구 감독 문제 있다고 발언도 하고 그랬으면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뭐 그러지도 않았겠지만 내가 신뢰하는 대통령이라면 그러지도 않았겠지만 아마 이 미운 털이 박혀서 뭘 해도 이제 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김종욱 박사 얘기처럼 그동안의 행적을 보니까 이 그 사인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평생에 걸친 그 술과 그냥 고래고래 고함치면서 화내는 것 속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대파한단 875원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그냥 그 권력욕으로 똘똘 뭉친 채 일반 시민의 생활하는 사람들의 보편 상식이 전무한 상태로 그냥 약간 괴물 같은 존재가 아닌가. 네. 그러니까. 근데 어쩌다가 이제 축구 얘기를 알게 된 거예요. 축구가 시끄러운 거. 그리고 축구를 열심히 봤을 수도 있잖아요. 경기에 네. 있으면. 아, 요거 인기 있네. 자기가 대통령이란 지위를 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쑥 발언하는 거죠. 그럼 주변에서 좀 말려대요, 대통령. 그게 안 된다는 거 아니야. 지금은 그런 걸 좀 가려주는 게 대통령실의 역할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시지 팀이 당연히 이런 당연히 부분은 있겠죠.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했는데 문화체육부 장관이 와서 보고하니까 야 그 축구협회 문제 많으니까 이거 의혹 있으니까 밝혀 이제 이렇게 발언한 내용을 또 언론에 보도한다는 것은 이게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는 이 메시지 팀의 정무적 감각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개판이죠. 제가 볼 때는. 메시지 팀 얘기는 제가 아마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메시지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메시지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민정수석실을 비롯해서 홍보 라인들이 대중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대중이 어떤 고통을 가지고 있고 정부에게 무엇을 예를 들어 바라고 있고 무엇이 비판적인지를 모아서 그 내용들을 여론조사를 해서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정교화된 메시지로 적기에 보내게 하는 힘들을 가질 때 대통령의 말에 무게가 있고 그렇죠. 국민적인 울림이 있는 건데 대통령이 말하는 게 갑자기 보고 하나 받았다고 야 축구대표팀 감독 선발 의혹이 있으니까 뭐 밝혀라 이 얘기는요 2002년도 히딩크 대통령이다. 히딩크 감독이 나왔을 때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그때부터 이미 그 감독 선발부터 시작해서 선수 선발까지 개판이었기 때문에 히딩크란 인물이 등장하면서 우리 축구가 업그레이드했다는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22년 전 얘기를 갖다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네티즌들이 보내준 댓글을 몇 개 소개하면요. 좋아요 제일 많이 받은 거. 당신의 땡땡땡 의혹이나 밝혀라. 뭘 땡땡땡. 네 마누라 의혹이나 밝혀라. 다 마누라 얘기밖에 없어. 너님 마누라 의혹 먼저 밝혀라. 지금 뭐 다.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참 뭐. 진짜 이 댓글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대통령을 생각하고 대통령의 수준을 바라보는 그 분노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개사관은 국힘하고 나눠 먹고 수사나 받아라. 개돼지에게 지령을 내리는군요. 참 한가한 땡일체. 축구협회는 네가 신경 안 써도 된다. 김건희 의혹이나 제대로 밝히게 특검법 통과돼야 한다. 국힘 정신 차리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야.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여기에서 좋다고 하는 것이 100건, 200건씩 이렇게 올라옵니다. 네. 간혹 반대하는 것도 있지만 자 이거 그러면 우리가 방송으로 하면 일반 국민 정서 무시하고 아예 일방적으로 좌파 언론 또는 전체주의 세력이 뭔가 또 공작을 하면서 대통령에게 공격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김갑 선생님? 아니, 그건 뭐 정치적인 맥락보다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비참한 기분을 느껴요. 그 댓글 같은데 제일 많이 등장하고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게 있어요. 역사적 격언이죠. 국민이 정치에 무관심하면 가장 저열한 자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 얘기 많이들 인용하잖아요. 네. 네. 지금 우리가 딱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저열한 자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공중에 떠도는 얘기가 아니라 그로 인해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축구 감독 저 한마디 한 것 때문에 문광부로 해서 축구협회로 해서 이제 지금 난리가 났을 거란 말이에요. 어느 날 대통령이 의대 인원 2,000명 한 번 지르잖아요. 네. 그러면 의료 자체가 전부 붕괴돼 우리 삶에 너무나 심대한 영향을 미쳐요. 그게 가장 큰 피해죠. 매일매일 한마디 하나하나 그렇게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면 제일 좋겠는데 네. 그나마 어쩌다가 뭐 불쑥한다 그러면 갑자기 포항 앞바다에 카타르만한 석유가 나온다서부터 뭐 엉뚱한 일만 계속해서 빚어지니까 네. 너무나 비참한 내가 비참하구나. 저런 대통령을 두고 사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너무나 슬프구나 이 생각을 하죠. 네. 자, 그래서입니까? 지금 여론조사가 횡보를 하다가 뚝뚝뚝 떨어지는 게 나오고 있고요. 리얼미터는 지금까지 집권 이후에 했던 여론조사 중에서 가장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지율이 2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반대가 이제 70%까지 넘어섰다라는 겁니다. 네. 좀 더 심하게
비유를 하자면 비유가 아니죠. 있는 자료를 알려드리자면 여론조사 꽃에서 한 걸로 보니까 21.1%까지 지지율이 떨어졌다. ARS하고 직접 전화를 해서 반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 물어보니까 ARS는 78%, 그리고 전화 면접은 77.3%가 대통령을 거부하거나 반대한다.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자, 이 정도면 반성을 하는 것 아니면 뭔가 좀 물러서서 남의 얘기를 듣는 것까지 가야 살 길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계속 가고 있고 저는 가장 큰 원인이 의대 증원에 대한 예. 무리한 이걸로 인해서 정말 국민들이 죽어 나가고 있고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여지지 않고 지금 건강보험에 있는 돈들을 수십 조씩 이제 곧 10조를 투입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미 1조가 들어갔고 그러면 우리가 매달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도 엄청 올라갈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혹시나 진짜 우리도 미국처럼 의료 민영화가 되어서 이빨도 집에서 뽑아야 되고 제한절개안에 몇백 몇천만 원 나오고 막 앰뷸런스 부르려면은 돈 없는 사람은 병원도 못 가고 그 다리 밑에서 홈리스들 다 교수고 잘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암 치료 몇 병 하더니만 홈리스 됐다라는 인터뷰 다큐멘터리 진짜 많이 있어요. 그 정도로 네. 의료비가 무시무시하잖아요. 아니 근데 그건데 그걸 통해서 저 지지율을 보면 그래도 윤석열 씨가 청사의 길이 빛나는 큰 공적은 있구나 그 뭐죠? 생각을 해요. 온라인 공간에서 이상한 댓글 제외하고 현실 세계에서는 이제 온 국민이 대동단결해 갖고요. 어디서도 정치 얘기를 하는데 부담이 없어요. 다 같이 욕하니까. 저만 해도 그랬습니다. 누구나 증언할 텐데 저도 여동생의 남편이 전형적인 그 대구 사람이고 정통 그래요. 보수. 네, 그래서 정보수. 서로 어려운 사이예요. 근데 이명박 때 이제 식구들 모여서 하는데 내가 좀 이명박에도 심한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정말 그럴 수 없는 사람이 술상이 있었는데 네. 그 병을 치고 업고 나가서 몇 년을 안 봤어요. 근데요 지금은 아니 근데 그 양반이 엄청 점잖고 품이 있고 괜찮은 사람인데 정치 얘기만 나오면 못 그런데. 참은 거지. 이명박을 너무나 내가 짓밟으니까. 네. 지금은 만나면 너무나 즐겁게 윤석열 정치 이야기를 하시는 너무나 행복하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즐겁게 정치 얘기를 회사에서 그런데요. 저 최고위 그 부장 이사서부터 말단직원까지 정치 얘기 나오면 누구도 저 의견 대립이 없이 한 마음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와.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수도권은 이미 무너진 지 오래됐고 오래됐죠. 불경, 부산, 울산, 경남까지도 이제는 대통령을 지지할 수 없다는 뭐 이미 오래전 일이고, 자, 영남 지방으로도 다 가보더라도 김건희 특검 무조건 해야 한다. 대구 경북조차도 지금 60%가 넘고 하지 않아야 한다가 지금 38%, 9% 정도 나오는 걸로 보면, 자, 지금 이제 영남도 무너졌는데 불경이 지금 부글부글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 불경이 이제 이렇게 되고 있으면 혹시 부산 금정구청장, 원래 보수구청장이 다 되는 지역인데, 김 박사. 네. 자, 이번에 이게 뒤집어질 수도 있다. 10월 16일 딱 보름 남았습니다. 뭐 일단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는 부정평가 지표예요. 예. 탄핵대가 70%가 넘었었거든요. 네. 그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긍정평가를 제외하고 부정평가는 탄핵 당시의 상황이다. 그러니까 국민의 70% 정도가 부정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건 국정을 운영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 게 정확히 맞아요. 네. 그리고 20%라고 하는 초반도 뭐가 문제냐면 반응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윤석열 정부를 너무나 싫어해서. 반응을 많이 하는 분들은 65세 이상 분들이 반응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 지표를 따지면 또 김민석 그 수석 최고 말대로 심리적 탄핵 상태라고 보는 게 맞다는 네. 생각이 들고요. 네. 부산 문제는 저는 일단 빨리 단일화를 하는 저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좀 헌신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미 여론조사 꽃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단일화를 하면 민주당 후보이건 조국혁신당 후보이건 국민의힘 후보를 이길 수 있고, 단일화가 안 되면 진다라고 나온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산, 부울경, 특히 부산 지역 같은 경우 지난 선거 과정에서 막판에 아이고 그래도 살려줘야지 하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정당을 살려준 측면들이 있는데, 네. 거기서 지금 얼마나 속으로 뭐 화가 나겠습니까?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 생각이 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네. 금정 선거가 아니다 이번 선거는. 저는 부산 전역 선거라고 봐요. 아마 우리 그 강서구청장 선거처럼 네. 정권 심판의 가장 척도로서 강서구청장 선거에 집중하자고 얘기했던 것처럼 부산도 저는 금정 선거에 부산 지역 시민들이
저는 집중할 거라고 보고 며칠 전 탄핵 집회 같은 경우도 부산에서 예외로 상당히 많은 사람이 모였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렇네요. 그런 파고들을 보여주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1차적으로 빨리 야권이 다녀와야 된다. 2차적으로 금정 한 지역이 아니라 부산 전체의 반윤 정권 심판의 흐름들을 모아내야 된다. 이 힘을 가지고 불경 전체가 소위 이 과거의 모습처럼 정권의 매우 비판적인 시민익들로 확대되는 과정을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마 이번 선거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금정 선거가. 자, 그래서 우리가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또는 선거 개입 이런 데 막 쏟고 있는데 야, 우리가 김건희가 부의원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자연스럽게 하는데 딱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김건희 정권 아닌데 윤석열 대통령 다 책임인데 이걸 놓치고 있는데 유시민 작가가 맞아, 시민언론 대통령이 민들레에 이었지. 예. 시민언론 민들레에 이제 칼럼을 정기 기고하는데 김건희는 정상일 뿐이고 병의 뿌리는 윤석열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목격하고 있는 이 장면에 대해서 조목조목 분석을 하는데 자, 디올백 수소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많이 업이 돼 있지만 국정농단 어떤 것이 더 중대 범죄냐? 디올백이 아니다. 국정농단이다. 그 국정농단을 누가 방치했느냐 이거를 김건희라고 김건희 정권도 아닌데 윤석열이 잘못하고 있는 그 모든 병의 뿌리다라고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금 약간 포퓰리즘에 또는 분위기에 휩쓸려 가서 김건희 문제만 가지고 있는데 이거 문제 아니냐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 누구라도 이제 저도 유시민 씨의 글은 굉장히 존중을 하는데 네. 다만 어떤 시민도 국정농단이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디올백이 더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그렇죠. 근데 다만 디올백 같은 건 뭐냐면 정서적 반응을 우리에게 크게 하는 거예요. 네. 저렇게 사실 300만 원짜리 뇌물이면요, 그 상위층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크지 않아요. 근데도 왜 이렇게 반응이 커졌냐면 저런 거 막 받아도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하고 국가에서 그다 보증해주고 괜찮다고 보증해주고 이런 행태 때문에 심리적 반발이 굉장히 큰데 이걸 법으로 잡아낼 수가 있잖아요. 지금은 법으로 괜찮다고 말하니까 더 기가 막힌 건데 이거는 윤 보부가 너무나 큰 이제 문제를 저지르고 있는데 이들을 탄핵으로 하든 쫓아내든 뭘 하든 법리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구체적인 이 범죄 사실을 지금 포착하느라고들 더 이제 집중을 하는 거죠. 그 지난번 체코 방문했을 때요.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함께 그 지금 이제 프라하성에 있는 대통령궁을 방문하고 거기에 방명록에 글을 쓰잖아요. 네. 이렇게 썼습니다. 천년의 역사가 서린 프라하성에서 한체코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기원합니다. 2024년 9월 19일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을 써놓고 네. 그 밑에 김건희? 누굴 예. 김건희를 썼네 밑에. 네, 썼어요. 썼어. 왜요? 나 방금 봤네요. 아니 그래서 이게 이제 난리가 났지. 대한민국 대통령이 두 사람이냐. 우와. 라고 이제 한 건데 원래 이렇게. 이걸 쓴 김건희가 문제예요?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쓰도록 한 게 문제예요? 아니 부부간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글씨체가 똑같은데 한 사람이 남긴 거 아니에요? 윤석열, 김건희. 뭐 그거는 지금 우리가 이제 판독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자 이런 걸 보면 지금은 김건희 여사가 문제라고 하는데 실제로 김건희 여사 문제이긴 하지만 문제의 뿌리는 윤석열 대통령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표적을 저는 전략상 이 김건희를 집중하는 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까? 이건 논쟁의 여지가 있겠지만 네. 김건희를 퇴출시켜서 가령 그를 법정에 세우고 단죄하고 하는 과정 동안에 이 정권 기반이 붕괴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윤석열을 공격하는 것보다 오히려 배우자 뭐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는 않겠지만 최순실을 우회해서 박근혜 정권이 붕괴되는 그 과정도 봤거든요. 근데 이건 비교도 안 되게 밀접한 관계여서 이제 두 가지 타겟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벌어진 일련의 과정을 보면 하나는 그 김건희 씨를 법리적으로 집중 공략을 해갖고 정권의 기반을 밑에 뿌리부터 흔드는 것. 그다음에 이준석 씨를 굉장히 심각하게 공격을 함으로 해서 저들이 수습할 수 있는 마지노선을 해체하는 것.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용산에 도대체 어떤 사람이 앉아있는지 모르지만요. 이들이 다시 수습하기 위해서 한동훈으로 안 된다는 거 알 겁니다. 네. 국민적 기반이 없어요. 그나마 10년 이상 기반을 닦은 게
오세훈도 아니고 저는 홍준표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준석이 화려하게 복귀해서 그 화려한 언변으로 다시 보수 재건을 외치면서 그가 뭐 전권을 쥐든가 뭐 하여튼 도수를 부리듯이 하면 훨씬 그들이 이제 수습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거라고 믿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진보 유권자들이 이번에 이제 김건희 국정개입이나 명태균 사건 등등을 통해서 이 이준석 씨의 행태를 알고서 아주 집중 공략하는 거에도 그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지금 탄핵이라는 말, 자, 여론조사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김건희 여사 문제가 알고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다. 네. 그 뿌리와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거 비교해봐야 된다. 그러면서 탄핵이 이제 지금은 특수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화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에서 이 내용을 이제 가지고 강덕호 의원이 탄핵의 밤 행사를 하는데 장소를 빌려줬는데 이게 이제 엄청나게 지금 공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것과 관련해서 강덕호 의원의 발언 잠깐 보시겠습니다. 국회에서 그런 행사를 벌이는 것을 용인하는 것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변인 논평으로 헌정질서 파괴를 의도하는 행사라고 말합니다. 명품 가방 수수역부터 서울 양평고속도로 게이트 의혹까지 공천 개입 논란까지 그야말로 탄핵의 사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끌고 가지 못한 책임에 대해 입도 뻥긋하지 못한 국민의힘 이 국회의원들은 차라리 배지를 떼십시오. 탄핵이라는 단어가 엄청 어려운 단어였는데 국회에서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데 탄핵의 밤 행사를 한다고 하는 단체에 대해서 강덕호 의원실이 그 대관 업무를 해줬습니다. 네. 이게 지금 국힘에서 나와서 집중적으로 윤리위 제소하자 이렇게 가는 이 행태가 약간 느닷없다거나 뭐 이렇게 싸울 게 없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의원들이 특히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결기를 믿거든요. 다만 전략적으로 어떤 선택이 좋을까 하는 건데 김민석 수석 최고처럼 조곤조곤 거의 2, 3일에 한 번씩 강경한 발언을 하는 것도 좋고 저 강덕구 의원처럼 조금 선제적으로 탄핵 얘기를 질르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좋고 일단 이 원내라는 공간에서 저렇게 사방에서 치고 들어오는 건 이 시점 그러니까 2024년 10월 이 시점에 아주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질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국감이 열리게 되면 그때 이제 나올 발언들 때문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돼서 물이 이제 비등점 이 직전에서 부글부글 하고 있는 상태인데 뭐가 팍 끓어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패를 계속 던질 때고 나중에는 뭐 국회의원직 날릴 각오를 하고라도 던지는 사람들이 계속 나와야죠. 자, 최근에 이제 좀 특이한 기사 중에 하나는 조선일보가 이제 탄핵 관련된 집회 나오는 이런 시민단체가 좀 이상하다. 과거에 박근혜 탄핵을 주도했던 좌파단체들이 다시 움직였다. 요렇게 이제 어딘가 좀 많이 봤던 옛날의 기사 김영욱 박사 운동권 출신이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해설 좀 하시죠. 조선일보가 늘 주말에 지금 탄핵 관련된 집회가 있어 왔잖아요. 서울 시내에서도 사대문 안팎에서 한 2개 정도가 계속 열렸는데 김건희 여사 여론이 악화되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더 많이 나와서 탄핵을 주도하는 것 같다. 이거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아니 늘 국민이 독재를 막았고요. 늘 시민사회가 독재 맞서 싸웠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회가 독재를 용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특정하게 그 단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조선일보의 기사들을 보면 2016년 탄핵을 부정하는 거예요. 2016년도에 그 사람들이 나와서 탄핵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고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그것에 동의했고 국회 그것도 지금의 국민의힘 전신에 있는 정당의 수십 명이 나와서 탄핵을 갖다가 발의를 해서 통과가 됐고 현재가 통과했어요. 그러면 2016년 그 단체가 그렇게 주장한 건 맞는 얘기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다시 모여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이 사람들은 또 맞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일단 이건 이렇게 이념적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는 헌법에 나온 용어를 말하는 거 가지고 문제제기하면 안 돼요. 탄핵이라는 단어가 무슨 북한에서만 쓰는 용어입니까? 헌법에 명시돼 있어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국회는 탄핵할 수 있다. 왜? 국회는 국민을 대의하니까 국민의 70%가 국정 운영에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유가 뭐야? 온갖 사건 사고로 다치니까
사건 사고가 어떤 내용이야? 다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니까 그럼 내버려둬요? 그게 국민입니까? 그게 국회입니까? 요즘 그런 말씀 하시는 거는 주로 유튜브에 와서 말씀하시는 거고 혹시 지상파 종편에서는 그런 말씀을 저는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탄핵 얘기가 하도 나오길래 예. 탄핵을 왜 못 씁니까? 예. 아니 무슨 헌정 중단이요? 헌법에 나와 있는 용어로 썼는데 이게 무슨 헌정 중단입니까? 오히려 헌정을 더 공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쓰는 용어다. 저렇게 얘기한 적 있죠. 아니 근데 언론은 기대도 하지 말고 실망도 하지 말 필요가 있어요. 제가 과거 경험을 보면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넘어가기 직전까지 정반대 태도를 취해요. 박근혜 무너지기 전까지요. 몇몇 그러니까 뭐 한겨레하고 몇몇 언론 빼고 JTBC 빼고 나머지는 다 정권 보위를 합니다. 그래서 박근혜가 청와대 안에서 뜬금없는 기자회견 할 때 그 장면이 유명했어요. 기자들이 다 이 소지품 다 놓고 이렇게 들어가서 순한 양처럼 이런 모습을 보여요. 그러다 어느 날 이게 딱 넘어간다 그러니까 다들 온 언론이 언제 그랬냐 싶게 그냥 성난 그 뭐가 돼갖고 다 따라 붙거든요. 이게 이 권력 향배에 민감한 그 바로미터인데 나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국민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를 진짜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서울역 집회에 가봤더니 전부 노인들만 있거든요. 나이 많은 사람들만 있고. 다른 나라 예를 들어보겠는데 미얀마, 태국, 튀르키예 이 세 나라들이 뭐 일본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데 악성 정치 환경인데 30년, 50년 해결이 안 된 채 그 문제를 안고 나라는 성장 못하고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그게 안에 아주 기묘한 구조의 문제인데 가령 미얀마나 태국 같은 경우는 그냥 군인들이 다 국가 요직 차지하고 상위 계층으로 부유하고 그 자식들이 대물림하고 당연하게 여기게끔 돼버렸어요. 국민들이 체념해. 거기 저항한다는 건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튀르키예도 또 다른 각도로 그렇게 심각하다는 건데 우린 너무나 달랐잖아요. 독재 저항에서 그 독재를 거리에서 힘으로 무너뜨린 역사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인도 그 사이에 참 많이 변한 것 같아서 지금 이 검찰 독재 정권이라는 무도한 체제를 느닷없이 맞이했는데 이걸 다시 한번 국민의 압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건지 우리도 태국이나 미얀마처럼 체념하면서 우리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 아니죠. 저항하면서 목소리를 내지만 더 강한 자본력과 더 강한 검찰을 배경으로 한 국가 권력이 이대로 수습하면서 계속 갈 건지 진짜 전전반칙이죠. 워낙 지금 국민들이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고관여청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정치적 식견이 과거와 확 달라졌어요. 우리가 하나만한 어중간 얘기하면 아니 그걸 왜 방송에서 막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네. 제가 우리 그 오정TV에 우리 오 대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자, 조선일보가 이걸 박근혜 탄핵 주도했던 좌파단체들이 모여서 다시 움직인다 이러면 좌파단체들이라고 칭하는 시민단체가 쫄아서 집회에 안 나갑니까? 오히려 이거는 신호탄이라고 해서 더 많은 사람이 나갑니까? 초반에 그런 얘기했다면은 꺼려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 이 전국의 좌파 단체 이렇게 찍는 게 오히려 되게 의미 없다라는 거를 많은 국민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냥 조선일보는 자기네들 정치한다고 생각하고 네.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모이고 있다라는 거는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정말 국회나 정치인들이 왜 국민들이 느끼는 정서를 이렇게 잘 못 읽지? 왜 그런 아쉬움은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은 이미 너무너무 힘든데 뭔가 탄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한 방에 가야 된다.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오히려 국민들을 가르치듯이 방어하는 모습이 조금 무기력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 요즘 민심을 바라보는 방법이 야 좌파단체들이 모인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접근 자체가 좀 올드하다. 그렇죠. 아니 뭐 이렇게 이제 묻기도 어렵지만 요즘 좌파기 때문에 나가고 우파기 때문에 뭐 나가고 이런 게 아닌데 네. 접근 방법이 좀 올드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것은 뭔가 변화를 엄청 크게 하고 있는 데 어떤 지점에서 보고 있는 거 아니냐. 크게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한 지점을 관찰하면서 보도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오늘 얘기해야 될 것 중에는 조선일보 광고에서 윤석열 물러가라. 네, 저갑제. 여기에는 윤석열 물러가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자료화면 지금 잠깐 나올 건데요. 네. 자, 물러가라. 못 살겠다. 가라 보자고 외칠 땐 이미 늦다. 오. 나가라 이 말 아니에요. 네.
그럼 이 문제는 또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느냐? 근데 그 변희재 씨도 그렇고 이제 저 극우 태극기 부대들의 저 변모를 굉장히 의미부여하던데 저는 좀 생각보다는 영향력이 없구나 하는 걸 많이 느낍니다. 네. 저들이 뭐 거리에서 선동도 많이 하고 시끄럽게 하지만 저는 이 극우에 대해서는 이중 감정이 있어요. 하나는 철저한 이익단체구나 하는 걸 느끼는데 그래도 한국 극우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저들이 돈을 밝히는 이익단체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칭하는 분들의 행동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뚜렷하게 한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려면 잠깐 중간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8만원 무슨 경동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지금 몽고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0만원의 감동 행복 비교해보세요. 인터넷 가입 혜택 비교하느라 시간 낭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3년마다 가입만 해도 현금 사은품을 주는 인터넷 비교원을 소개합니다. 꼭 필요한 인터넷과 휴대폰 그리고 가전제품 렌탈을 비교원을 통해 인터넷 가입 시 최대 48만 원, 알뜰폰 또는 휴대폰 구입 없이 통신사만 변경하면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총 최대 108만 원의 현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치 않으실 경우에는 삼성 55인치 TV로 선택이 가능하시고 인터넷 신규 가입 후에 소개한 친구가 가입을 할 경우에는 신세계 상품권 4만 원을 무제한으로 드리는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가입 시 스픽스 유튜브 보고 왔다고 말씀해 주실 경우에는 고함량, 여기 비타민 B가 들어있는 웰쉐이브 비타민 B 제품을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반드시 스픽스 유튜브 보고 왔다고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1670-2571로 연락 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스픽스를 보고 직접 왔다라고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저희 프로 나가는 인터넷 비교원 1670-2571인데요. 그러면 영양제도 드리지만 스픽스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거는 참 이제 정말로 이제 우픈 이야기인데 상업화되기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하면 반대도 한다 이제 이런 것이고 아까 지금, 우리 김갑수님 예. 말씀해 주셨던 게 이 광고가 의료대안 해결하기 싫으면 물러나라 예. 못 살겠다 갈아보자 외칠 때 늦는다 이게 극우의 아주 오래된 보수 분들이 예. 광고를 냈는데 영향력이 크게 없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표면에서 막 시끄럽게 하면 되게 그럴 것 같은데 제가 황교안 씨가 대표로 되는 과정 동안에 이봉규 씨를 비롯한 그쪽 사람들하고 교류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보세요. 국민적 영향이 없는데 거품이었던 거예요. 네. 그들이 인터넷에서 뭐 선동도 하고 집회도 하고 하지만 그래서 지금 조갑재 선생을 포함한 몇몇 분들이 지금 물러나라 하니까 봐라 우파도 저렇게 돌아섰다 뭐 여기서 힘을 얻자 그러는데 그 힘 얻을 세력 아니라고 저는 네, 생각해요. 예, 그냥 저분들도 저렇게 돌아섰구나 그 정도죠. 네. 자 이제 이런 말씀 하시니까 좀 냉정하게 한번 짚어 보시죠. 지금 이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신문의 영향, 뭐 보수 언론의 영향이 눈에 띄게 좀 줄어들고 있다. 좀 전에 하셨던 말씀대로 이런 광고가 나왔지만 뭐 광고가 야 이제 이런 광고 냈으니까 이제 보수 쪽에서도 막 박수를 친다 이렇게 하지 않고 됐고요. 자 우리 할 일 그냥 쭉 갑니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지금 좀 진보 진영은 뭉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향력이 그만큼 이제 줄어들었고 또 의식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과거 같으면은 종편이나 보수층에서 고강도 전략을 쓰겠죠. 네. 그러니까 막 야 예를 들어 빨갱이야 좌파야 이렇게 막 하겠는데 지금은 먹히질 않으니까 안 먹히지. 이 방법을 못 쓰는 상황이라는 건 국민 여론이 너희들이 하는 얘기는 현실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권력을 반영하는 거잖아. 너희들 이익을 위한 거잖아고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게 오죽하면 김건희 씨 문제 때문에 필리버스터도 안 해버리잖아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필리버스터로도 막아낼 수 있는 논리가 없는 거고, 전 종편도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쓰고 있는 방식이 아까 말씀하신 매우 전통적인 방식, 좌파들이 모인데, 뭐 이런 식의 방식이나 지금 제가 볼 때 지금 저강도 전략을 쓰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복지부 장관이 갑자기 전공의들한테 사과를 해요.
그렇게 밀어붙이다가 그랬죠. 그다음에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대통령실 얘기로 대통령 부인이 사과할 생각은 굴뚝같이 있는데 시점을 잘못 잡고 있다. 조만간 사과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과 국면을 통해서 소나기 피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거기 때 종편들이 야 봐라 저 집회하는 것들 좌파들이 모여 있어. 이 저강도 전략을 통해서 지금은 사태를 반전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소나기를 피할 수 있는 작은 막을 지금 만드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요. 이게 만만치 않아요. 이게 만약에 계속 20%대가 유지가 돼서 한 앞으로 2, 3개월 가잖아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역진하는 형상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진보는 무능해, 야당은 무능해 이 논리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저강도 전략도 다 하나하나 다 밝혀내야 됩니다. 저강도 전략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그들이 어떻게 공작하는지를 밝혀내면 되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대부분 그랬어요. 고강도는 그냥 싸움이니까 전쟁이니까 그거야. 전쟁입니다만 저강도는 갑자기 가다가 뭐 식품 뿌리고 삐라 뿌리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의 변화를 주려고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서 저는 갑자기 최근에 그런 전략으로 살짝 선회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럼 거기 가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이걸 가지고 좀 반전을 시켜보겠다고 하는 것인가요? 반전? 소나기가 지금 배 떨어지는 거죠. 소나기를 막는 거죠. 예. 일시적으로. 20%에서 한 번이라도 18%, 17%가 나와보십시오. 네. 제가 볼 때 그건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히려 똘똘 뭉치잖아요. 20% 지키자고 뭉치고 있는데. 갤럽만 올라갔지 예. 나머지 다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예. 갤럽만 올라갔죠.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지지부지 시간이 끌어져서 한 6개월 이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 탄핵 동력, 그러니까 이 정권 무너지죠. 무너뜨려야 한다. 이거 흩어지면서 끝까지 가고 그들은 그 사이에 또 다음 정권 대비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불이 타오를 때 뭔가 일을 저질러야 되는데 여론은 분명히 돌아섰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식으로 어떤 사건에 의해서 폭발적으로 움직이고 전 언론이 정말 개떼처럼 달라붙어 물어뜯고 이게 안 벌어지니까 그 배경 안에는 또 이제 집권 세력의 분열이라는 이 커다란 일이 좌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김무성이 뛰어나간. 근데 지금은 이 집권 세력이 분열하기에도 너무 취약해갖고 그나마 살 길 찾으려고 현재까지는 뭉쳐있는 상태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거리로 못 나오는 이유가 유튜브 때문이다. 유튜브 보고 다 뭐 본인 하고 싶은 이야기 댓글로 이렇게 여러분들도 올려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모일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레거시 미디어가 힘이 있느냐? 힘은 더 빠졌다. 그럼 이게 이제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번에는 혹시라도 탄핵 국면이 온다면 드러날까? 네. 혹시 신문방송 보세요? 하나만 보죠. MBC 뉴스 하나만 보죠.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매번 거리로 나가서 바꿔야 되냐? 이렇게까지 돌아선 게 느껴지고 이렇게까지 나라 살림이 힘들면 진짜 힘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알아서 좀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은 너무 어려운 수사가 필요도 없잖아요. 김건희, 윤석열은 너무 그냥 불법과 비리의 온상 그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거리로 나간다는 것 자체가 약간 시민들에게는 그 최후의 보루인데 꼭 그렇게만이 방법일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거리로 나가지 않고도 정리정돈이 될 가능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뭐 정말 모르겠어요. 예, 참 예상하기 어렵다. 어딜 가도 다 지금은 한 마음이 돼 있는데 네. 이게 좀 국가 체제라는 거는 이렇게 그렇게 쉽게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소위 꼭지를 따느냐 정말 예상을 못 하겠는데 유시민 씨는 칼럼을 통해서 내부 분열로 붕괴의 길로 들어섰다고 진단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네. 꼭 그럴까 싶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제 10월 이제 뭐 이번 주 토요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거부권 행사 금요일쯤 하면 토요일 날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그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이 극적으로 통과될 수 있다. 김건희 특검이. 이거 지금 좀 가능성이 높다는 분이 먼저 좀 이야기하시죠. 초치는 분 좀 초치실랍니까? 어떻습니까? 김건희 특검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좀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없다고 그래요? 생각하지 아직까지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높지 않다? 예. 8표만 나오면 되는데 김갑수 선생님 어떻습니까? 이번에 뒤집어질 수 있다. 한동훈도 살기 위해서 버린다. 김건희 문제이기 때문에 여론 다 따라온다. 천공과 명태균을 합쳐서 딱 예견을 해보면 예. 네. 아직은 뒤집어지지 않을 것 같은 게 저들이 일단 선거가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 네. 다음 총선까지는
그러니까 시간을 충분히 벌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들도 무슨 기댈 언덕이 따로 있어야 되는데 없는 상태예요. 그들이 뭐 중간 보스 누구 다른 사람이 중간에 누구 있냐고요. 그러니까 요 상태대로 몰려갖고 일단은 가는 데까지 가보는 상황 아닐까요? 자, 그러면 오윤혜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 있다 없다? 저도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없다? 그러면 이 방송이 너무 획일적이잖아요. 이게 균형감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획일적으로 가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그 이재명 대표님께서 예. 요즘에 뭐 사법적인 그게 지금 이슈가 많이 되더라고요. 많이 되더라고요. 1심 재판 말씀. 근데 국민들은 심리적인 어떤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봐요. 그분이 진짜 정치적인 어떤 리더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아주 강하고 좋은 메시지, 그런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신다면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이 희망을 갖고, 지금은 안 보이거든요, 잘. 워낙 너무 세게 때리니까 이재명 대표를. 아니 이재명 대표 재판에 네. 지금 두 건에 하나는 2년, 하나는 3년 구형이 내려졌는데 그들이 범죄라고 지목한 검찰의 그 공소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힌 그러니까요. 거예요. 말 한마디 갖고 덜미 잡아갖고 증거 조작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운명을 만들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인물을 저렇게 말 한마디 조작으로 날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이제 곧 판결들 나온단 말이에요.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옛날 DJ 때처럼 반응해 줄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에도 거대한 분노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겠죠. 혹시 이번에 맞아요. 이제 재의결에서 통과되지 않고 200표를 또 못 얻습니다. 이제 네. 그렇게 되면 걱정하신 대로 동력이 너무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제 다음에 언제 또 특검 발의해서 진행하느냐. 또 총선 개입은 지금 간접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걸 통과시켜야 한다. 이제 그런 국민적인 열망에 비해서는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사님. 그러니까 저 계속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제가 아까 사과 정국을 말씀드렸잖아요. 사과 정국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윤한의 갈등 관계가 일정하게 봉합하는 국면으로 갈 수 있습니다. 사과요? 그러니까 사과 국면이요. 사과 국면? 김건희가 사과한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건희 씨가 사과한대라고 얘기하는 건 한동훈도 싸우기 어려운 대목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윤한 간의 갈등이 일정하게 봉합되는 국면이 되면서 저는 한동훈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는 국면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 이게 일시적이랍니다. 일시적인 예. 거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보궐선거랑 저는 이재명 당대표 1심 재판이 저는 2심 재판 유죄이건 무죄이건 저는 중대한 갈림길에 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건 중대한 갈림길은 민주당 쪽이나 야권이 아니라 여권에게. 왜냐하면 이 수사의 결과는 검찰의 증거 조작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여론이 더 높아질 거예요. 네. 그다음에 아마 재보궐선거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금정을 승리한다면 3대 구도 정도가 되고 서울시 교육감도 제가 볼 때 승리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큰 문제가 없다면. 네. 전 그렇다면 심판과 소위 말하는 미래 권력을 보호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라고 얘기하는. 네. 전 이것들이 결합됐을 때는 그다음에 국정감사 국면이니까 새로운 사실들이 결합되겠죠. 이 세 가지가 결합됐을 때 만약에 이게 말도 안 되는 걸 유죄라고 얘기가 벌어지고 있고 네. 선거에서는 우리가 뭐 야권이 만판으로 이기는 상황인데 미래의 어떤 중요한 거목을 날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걸 용인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좀 노골적으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국정감사도 이제 있고 10월 한 달이 한 20일 이상은 뭐 굉장히 바쁘게 움직일 거고 뭐 뉴스가 쏟아질 거예요. 그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재의결을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빌드업의 과정으로 본다? 재의결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좀 과합니까 제가? 근데 뭐 어차피 특검법 같은 경우는 계속하기로 한 거기 때문에요. 네. 될 때까지.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특검법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범죄 증거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범죄 증거가 안 나온다면 뭐 문제가 없겠습니다. 최혜병 문제 같은 경우는 이미 제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이분과 관련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특검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이후에 지금 김건희 씨 문제는 한두 건이 나오는 게 맞아요. 아니잖아요. 계속 흘러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하면 지칠 거냐 국민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지치지 않아요, 이거는. 이 건은 지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맞아. 민주당이 오히려 여기에 너무 예를 들면 빨리 속도를 내는 것보다는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분노에 공감하고 네. 특검의 내용들을 풍부하게 해서 밀고 나가는 건 저는 그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계속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대통령이. 그러니까 너무 정교한 그림을 그리지
않는 게 나을 때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김건희 이 윤석열이 2년 반에 걸쳐 펼쳐진 이 국정이라는 것과 그들이 벌여온 행각은 팩트로서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다들 분개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공략해야 하는데 의원들은 그냥 필사적으로 이런 정보 저런 정보 긁어 모아서 국감장에서 터뜨리고 외칠 것이고 시민들은 온라인에서 또는 거리에서 외칠 것이고 사건은 또 터질 것이고 저들은 수습하려고 무슨 대응을 할 것이고 이 와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정밀하게 계획해서는 안 되고 다만 큰 사고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정도. 김민석이 계엄 터질지도 몰라요. 이미 계엄 물 건너간 것처럼 분위기 만들죠. 어쩌면 김건희를 옛날 그 전두환 백담사 보내듯이 해외로 뭐 몇 년간 유폐시킨다 하면서 국민께 뭐 용서를 구하는 눈물쇼를 펼칠지도 모르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할지를 모른다고.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지금은 이 일을 터뜨려가는 한 길지도 않아요. 반년 이내 기간 동안 총력 투쟁의 시간인 거죠. 그 오윤혜 대표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해안이 기쁘신 두 분께서는 이번에 재의결 김건희 특검 재의결 통과가 안 되는 쪽으로 전망하시는데 네. 저하고 같이 우리는 통과된다고 전망 한번 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좋죠. 전망이라도 희망적이면 전 좋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생각 바꿉시다. 네. 우리는 통과된다. 통과된다. 두 분은 안 된다. 네. 이렇게 좀 해서 지금 방송 보시는 분이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죠. 자, 이번에 특검 재의결이 토요일 날 통과되었다. 이번 10월 달 국정감사가 얼마나 더 흥미진진하고 맞아요. 박진감 넘치면서 하나하나 터지는 것마다 다 수사 대상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통쾌하죠. 통과되지 않겠어요? 네. 우리 통과시킵시다. 그럼 너무 좋을 윤혜 것 대표. 같아요. 네. 두 분은 그냥 냉정하게 전망하고 우리는 그냥 국민의힘에 진짜 제정신 박힌 제대로 된 의원 8명만 제가 김을 좀 도와주세요. 뺄게요. 예. 저는 특검이 통과 안 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이게 제3자 특검 아니에요. 대법원장이든 이런데 우리 옛날에 너무나 맥 빠지는 특검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이명박 특검인데 설렁탕 먹고 헤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국민들은 특검을 통해서 김건희의 죄상이나 여러 문제가 그 검찰 브리핑을 특검 브리핑을 통해서 막 나오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전부 맥 빠지는 얘기야. 네. 그리고 결론은 정말 하나만한 결론을 내면 그 동력이 특검에 대한 기대만큼이나 그냥 확 사그러들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자, 이런 분위기를 용산 대통령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탄핵이 보통 명사가 되었고 그리고 탄핵 추진 시민 모임이 국회에서 활동을 하고 바깥에서 이런 막 열기가 올라오고 있고 재의결까지 가는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건은 하나하나 비밀이 누설되듯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 자, 뇌피셜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 박사님. 자, 김건희 여사 부부는 절대 흔들리지 않고 오롯이 중심을 잡고 아무 문제 없다고 확신하면서 지내고 있다.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쫄고 있다. 아니 당연하죠. 그래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국회에서 탄핵 집회 하나 열었다고 경악을 금치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상황이라는 그건 한동훈의 말이죠. 아니 제 얘기는 예. 한동훈도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 국민 여론이 째깍 20%를 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실제로 할 수 있는 수단은 없어요. 제가 볼 땐. 수단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단을 사용하려면 자기가 얘기했던 걸 다 거짓말이라고 스스로가 인정해버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제가 볼 때는 존재 자체에 지금 비애예요. 자기가 말한 것을 부정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되게 비극적인 거죠. 본인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리고 주변에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야 지금까지 쌓아온 성이 검찰의 증거 조작으로 만든 거래 라고 하는 것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2020년 부인 주가 조작 문제와 관련해서 9월 달에 갑자기 서로 통화를 한 내용이 흘러나왔는데 그게 왜 나올 수 있지? 검찰에서 대통령 부인, 검찰총장 부인이니까 그 정보를 흘렸으니까 밖에는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 나왔죠.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 당대표를 작살내려고 했던 이화영에 대한 검찰 소위 이 증거 조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화영의 녹취로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야, 우리 사무장을 작살을 냈어. 누구를 불러서 작살을 했어. 내 딸까지 건들려고 해. 내가 어떻게? 그랬더니 김성태를 만났더니 김성태가 이렇게 얘기하래. 나 작살나겠어. 서로 말 맞췄던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김건희의 죄를 묻기 위해서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고
정적인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는 검찰들의 내용들이 검찰 내부에 흘러나고 있는 상황. 이거 제가 볼 때 공포스럽죠.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자, 어제 방송에서 김갑수 선생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내부에서 엄청난 뭐 이런 분란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까지 김 박사 말씀을 이어서 보면 자, 쫄고 있는 게 아니고 사실상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아마 상당 부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물에 빠지면서도 이제 살고자 몸부림을 치잖아요. 저들은 도대체 수습책으로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고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느냐 아직 나오는 게 없거든요. 이대로 그냥 계속 무너져? 그리고 수습 안 관해? 그럴 리는 없단 말이에요. 뭐가 계획되고 있는지 이제 10월 중에 뭐가 이것저것 나오겠죠. 네. 민심 수습책이라든지 또 뭐 파격적이고 전격적으로 느껴질 만한 어떤 조치나 대책이 나올 텐데, 그걸로 수습하기는 좀 늦었지 않았을까요? 예. 이미 늦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좀 불편한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우리 뭐였죠? 제작진 준비하셨으면, 리얼미터가 여론조사에서 이번에 25%대로 떨어졌다, 부정평가율 70.8%라고 하는 거를 제 얼굴을 싹 가리고 그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제 저 얼굴 나오면 싫어하시던데, 많은 네. 분들이. 와, 저 얼굴이 나오면요, 댓글이요. 안 너무 그러나 안 이걸로. 좋아요. 그런데 웃기는 유튜브 채널이 하나 있어요. 저걸 보여주면서요, 대통령 눈에다가요, 네. 검은색 반창고를 붙여요. 아. 그거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아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에 하여튼 거기는 정말. 아니 그러니까 저 사진이 지금 대통령 취임 때부터 지금까지 써 있는 리얼미터의 사진이에요. 네. 저 사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제발 좀 저 사진 좀 넣어라 그러는데, 지금 방송 보시는 여러분 넣어드릴까요? 아니면 계속 좀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제 얼굴, 아니면 김갑수 선생님 한 말씀 하시면서 네. 저렇게 대통령의 얼굴이 환하다고 해야 됩니까? 정말 자신감 넘치는 젊은 이미지 이런 것하고 지금 현재 국민들의 인식에 들어와 있는 대통령의 모습하고는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한평생 살면서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나왔는데, 저렇게 모든 것이 나쁜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예, 사진 아니, 띄워서 그게 보면서 얘기 좀 단 하시죠. 한 가지의 장점도 찾을 수가 없어요. 하여튼 목소리도 들어. 목소리도 이게 뭐냐고. 포악하지, 무지하지, 성격 사납지, 탐욕스럽지, 간교하고 교활하지. 그냥 이 세상에 나쁜 사람을 묘사할 때 지칭되는 거의 모든 요소를 갖고 저렇게 똘똘 뭉친 사람을, 우리 국민들이 눈에 뭐가 씌어가지고 아니 윤석열 우리 대통령을 국민은 할 수 없는 뽑았을까요? 거고 우리는 못 받고, 네. 전 정부 청와대는 그게 안 보였던 건가? 네. 그게 안 보였나? 제가 보수 인사들 많이 아는데요.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지지를 했든 지지하지 않았든. 왜냐하면 그래야 다음에 더 좋은 대통령을 놓고 우리가 경쟁할 거 아닙니까? 그게 정치 발전인데, 최근에 만난 분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 그래도 이해해야 한다, 그래도 나는 인정한다는 분을 네. 저는 만나지 못했어요. 아. 칭찬하는 사람을 단 한 명도 저는 본 적이 없다고요. 비교적 제가 보수적 성향의 인사를 많이 만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뭐 지역의 언론에 가면 다 압니다. 제가 대구 경북 쪽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있는 언론사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임원들 편집국장 정도 되면 다 싫어하는데요. 네. 뭐 이분만 싫어, 이런 분들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TK 국회의원 중에서 좋아하는 사람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김 박사님, 이럴 때 저 편의 좀 대주세요. 저 사진은 이제 좀 내려주세요, PD님. 아니 지금 오윤혜 씨처럼 엉뚱한 사람은 네. 아무리 그래도 인간이니까 한 가지의 장점은 있겠지. 그냥 비꼬인 심정으로 말고 진짜 네. 좋은 점을 한 가지만 찾아봐 주세요. 제가 왜 그래야 되는 거죠? 아니 억지로라도. 강아지를 좋아하는 거? 동물을 좋아하는 마음? 정말 동물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기자 앞에서 저 발언을 했다니까 식용견은 따로 있다며요. 개 키우는 사람은 그런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흑인은 노예를 부리는 거예요. 이 뜻이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어떻게 식용견이 따로 있어서 개를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일단 사진은 좀 내려야 빨리빨리 좀 되겠습니다. 지금 내려주시기 댓글로 바랍니다. 안 좋은 게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의견 받아들이고 사진 네. 바로 내리겠습니다. 단 한 가지의 장점도 찾을 수가 없으니 뭐 어떤 장점이? 저는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까지 버틴다면 가장 걱정스러운 거는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면 리스크가 크다면 버텨도 괜찮은데 이분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나서서 나라를 망치고 있잖아요. 아무 일도 안 하죠. 부인이 하죠. 근데 하는 것마다 우리의 삶의 최악의 뭐 의료 붕괴부터 시작해가지고 최악의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남은 임기까지 다 채우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망가질까 이런 걱정 때문에 그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승처럼 월급만 받는다 하면은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 진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악을 봤어요. 최악을. 뭐요? 비겁하고 그다음에 비굴한 비굴. 어떤 거냐면 이제 평범한 남편들이 집에 가서 찍소리를 못하는 이유는 돈을 못 벌어다 준다거나 뭐 바람을 피웠다거나 도박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고개를 못 들고 아무런 말을 못하는 건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법조계 선배가 야 국민들이 이렇게 부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조치를 취하는 되는 거야. 아니 내가 그럴 처지가 아니다라고 이게 얼마나 비굴하고 비겁한 와. 변명입니까? 대통령인데.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상황이라면 저는 제가 볼 때 더 이상 말할 수 있는 게 없다. 저는 그렇게 내가 그럴 처지가 아니어서 말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법조계 선배한테는 죄송합니다. 아이고 국민들이 참 힘들어하시지요. 라고 얘기하는 게 상식적인 사람들의 대화법인 거죠. 네. 근데 그 말은 혹시 진실한 말 아닐까요? 그러니까 좀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진실. 내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부인한테 영원히 사로잡혀서 제가 그 역전용사들 한 몇 회 전에 그 얘기한 게 있었는데 불쑥불쑥 나오는 이상한 정책 있잖아요. 제일 대표적인 게 포항에서 석유 나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저는 김건희 씨가 이거 해라고 했을 것 같아요. 이 김건희 씨는 또 명태균이가 되건 천공이 되건 건진이 되건 또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무속인이 되건 그들이 아이디어를 줘서 사모님 이거 밀어붙이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 경로가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지금 난 거의 확신이 들어요. 네. 국민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빨리 이상한 사람 이 두 분 빨리 좀 대한민국에 영향 안 끼치는 그 곳으로 이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유시민 작가가 직접 시민언론 민들레에 썼던 칼럼 일부를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민 경제의 침체, 국가 재정의 파탄, 정부의 무능과 정치 실종 등 오늘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는 김건희가 아니라 윤석열이 만들었다. 김건희 때문에 윤석열이 망하는 게 아니다. 윤석열 때문에 김건희도 같이 망하는 것이다. 김건희는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정상일 뿐이다. 윤석열 이 대통령 자리에 있는 한 대한민국은 경제적 침체와 정치적 문화적 퇴행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모든 책임의 중심은 윤석열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칼럼으로 지금 우리가 얼마나 위기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에 그리고 경제와 민생 문제 여러분 살림살이 어떻습니까? 좀 더 헤어날 것 같습니까? 아무런 희망을 주지 않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것은 김건희 때문이 아니라 윤석열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역전용사 모두 마치겠습니다. 1시간 동안 고생해 주신 우리 김종욱 박사님, 오윤혜 대표님 그리고 김갑수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덕분에 100만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더 힘을 내어서 저희들을 응원과 격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역전해야 하면 다 같이 용사들 하면서 국군의 날 대한민국을 그래도 철통같이 지켜주는 대한민국 국군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역전의 100만 용사들 파이팅 하시죠. 오케이. 역전에 하면 100만 용사들 하겠습니다. 네. 다 여러분들이 100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역전의 100만 용사들! 역전의 용사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8만 원 유심 경종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지금 문고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초만에 감동 행복 비교해보세요. 인터넷 비교원.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